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승희라고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예의겠죠. 저는 강승희라고 하고요. 윤리교사예요. 그래서 EBS에서 수능 윤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소망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대학에서 교양 철학 수업 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그리고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긴장하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양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과생들도 듣고 싶은 그런 윤리 강의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종종 들어보니까 강의 듣다 보면 엄마 아빠가 옆에 와서 종종 듣고 계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강의를 하고 싶은 게 그동안의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으로 만나는 서양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해서요. 철학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왠지 있어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한번 접근하면 좋을까? 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요즘에 논술의 필요성이나 기타 등등 해서 철학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가면서도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끔 그 첫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바로 이런 게 철학이에요. 인간의 세계나 근본 원리, 삶의 본질 따위를 탐구하거나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런 말을 무게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셔도 여러분 분명 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철학 중에서도요, 동양 한국 철학도 있겠지만 오늘은 서양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양 철학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그 기원이나 그 연원으로 찾아 들어갈까요? 맞아요, 그리스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리스 하면 전 딱 이게 생각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옛날 라라라라라라라 딱 알아듣겠죠? 뭐죠? 이온 음료 광고에 나왔었던 굉장히 멋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 한 번쯤은 꼭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서양 철학의 본고지가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지리 시간에 한 번쯤은 봤었던 그림인가요? 지도인데요. 바로 여기가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동양이죠. 터키니까 동양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이 가운데에 바다를 두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발칸반도의 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해안선이 상당히 긴데요. 세계에서 10번째로 길대요. 그리고 이 지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나라는 산지나 구릉지가 전체의 5분의 4 정도를 차지한대요. 여러분들 그만큼 산지나 구릉지대이면서 해안선이 발달되어 있는 반도의 나라다. 그러면 아마 해상무역이 많이 발달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네, 이런 그리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그 훌륭한 문화를 꽃피워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을까? 그게 바로 철학이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들 좀 너무 쉬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꽝 치면 왜 천둥이 칠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대기가 불안정해서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에서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만약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그림을 보면, 자, 근데 그리스 신화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이 그림 안에요, 두 신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은요,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올림푸스의 최고의 여신. 맞아요, 헤라예요. 제우스와 헤라인데요. 이다산 위에 제우스와 헤라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잠깐 곁들여 보면 이 헤라가 들어가는 그림에는요, 꼭 이렇게 공작새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헤라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우스와 헤라는 둘이 부부였었거든요. 그런데 제우스가 상당한 바람둥이였었대요. 그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제우스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버럭 치면 사람들이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또 부부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웃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돼 생각하겠지만, 이게 오늘의 첫 장, 바로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설명했던 거예요. 신화적 세계관.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는 근본 물질은 뭘까? 본질은 뭘까? 그걸 조금씩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걸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장, 자연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근본 물질은 무엇일까를 탐구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탈레스, 뭐라고 했을까요? 물입니다.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피타고라스, 가슴 아프다. 피타고라스, 그렇죠. 수죠. 피타고라스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네. 헤라클레이토스, 불입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아껴주시네요. 이 중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세계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어 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걸 아톰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원자,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은요, 현대 철학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기억해 주시고, 어디 가서 저 그거 압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그렇게 이 우주 자연의 근본 물질을 탐구했었던 서양 철학자들을요, 그림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본 적 있죠? 제목이 뭐게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테네 학당이에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은 그 16세기에 교황이 자신이 서재로 쓰던 방에 4가지의 주제로 그림을 요청을 해요. 철학, 예술, 법학, 신학. 이제 그 중에서 그 철학에 관련된 테마를 요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 벽화예요. 상당히 크다고요. 저도 실제로는 못 봤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약 54명 정도의 철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들을 그려놨어요. 이 중에서 지금 방금 말했었던 자연 철학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자연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말했었던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가 이 그림 안에 있어요. 라파엘로하고 이 나머지 철학자들은 시대상으로 완전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가 여기다가 빼꼼히 자신을 그려놨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라파엘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여기에요. 자,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좀 보이시나요? 네.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인데요.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안에다가 자신의 친구를 그려요. 여기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소도마라고 자신의 제자격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옆에 빼꼼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라파엘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라파엘로와 자신의 친구, 그리고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학자 한 명도 그려 넣었는데요. 그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게 될 거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들 단 하나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에서 자연 철학자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저 끝부분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야, 피타고라스, 내가 수학을 좀만 잘했어도 인생에 달려졌을지 몰라 생각하게 되는 그 피타고라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수로 이해했어요. 수로 이해했다 그러면 세상을 1, 2, 3, 4, 5로 받는가?
수의 비율과 조화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 음악이 듣기 좋은 건 그 음악의 음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저 여인의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랑 느낌이 통해서? 아니고요. 저 여인의 얼굴이 비율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눈대요. 이 얼굴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비례가 맞는 얼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죠. 멀리서 생각할 거 없어요. 어디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황금 비율 보기 아주 아름답죠. 피타고라스라면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조화롭다, 조화로운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실제로 저 여인이 18살 18살을 믿기지 않죠? 네, 18살인데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갖고 있어서 미인으로 꼽힌 여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기 무릎을 꿇고 딱 턱을 개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 이 사람은 세계 근본 물질이 불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철학 강의를 듣게 된다면 한 번쯤 꼭 다시 들어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불은요, 그냥 단순한 불이라기보다는 이 불이 전화하게 되면 물이 되고 그 물은 다시 변해서 흙이 되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라파엘로는요, 당대의 화가들 중에서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해서 그렸대요. 근데 저 사람 주위에 보면 아무도 없죠.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은근한 조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존경의 표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라파엘로라는 사상가가 50여 명이 넘는 철학자들을 면밀히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와 포즈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상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 대표적인 사상이 뭔지, 뭐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테네 학당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물질은 뭔가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그 생각해요? 이 자연의 근본 물질 뭔가 생각 안 하죠. 오늘 숙제 뭔가, 내가 오늘 안 한 게 뭔가, 우리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시나 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딱 시대적으로 분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흐름상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페르시아 전쟁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아까 지도에서 보니까 제가 막 하얀 선이 복잡하게 발달했고요. 그 옆에 터키가 있고요.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 오게 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군은 엄청난 병력의 군인들을 데려왔고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는 막강 수군. 막강 수군은 누가 맡았을까요? 아테네가 맡았고요. 막강 육군은 스파르타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연합군들이 그 거대 병력에 대항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온천이라고 해서 사진에 많이 나올 거예요.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그 협곡이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대요. 거기를 소수의 그리스 군들이 막 대비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들어갔을 때 역공을 해서 그 많은 수의 군인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짜는 게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요. 여러분들 영화 300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300.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요, 그리스 연합군이 한 4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300여 명의 스파르타 군인이 딱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왕이에요.
이 왕까지 포함해서 300여 명의 그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밀고자가 생겨가지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몰살당하고 말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의 3번 전쟁 중에서 진 전쟁이에요. 그리스가 졌어요. 그렇지만 서양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려요. 왜냐하면 그 용맹함, 그 많은 군인들에 맞서서 자신들의 용기 있게 용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거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 전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이 치러지고 나서 사람들은요 조금씩 더 인간과 사회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리스는 서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막강 해군,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 막강 해군을 누가 맡고 있었다고요? 아테네. 그래서 그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지로 많은 사상가들이 몰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로 몰린 많은 사상가들, 그럼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담아내지 못한 게 소피스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소피스들보다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었던, 우리 교과서에는 절대주의 사상가로 배웠었던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추남? 네.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보고 최초의 못생긴 헬라인이라 그랬대요. 그만큼 실제로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추남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 이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이건 넘어가죠. 그다음 악처 크산티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요. 그의 부인은 40살 연하였다고 하는데요.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부인이 소크라테스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왜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많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악법도 법이다. 요 2가지 정도는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그림을 보면 브로멘탈의 그림인데요. 요게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그닥 잘생긴 것 같진 않죠?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붓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부인이 진짜 악처이긴 했나 봐 라는 생각이 드는 물 붓는 크산티페라는 그림인데요. 사실은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저서를 남긴 적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의 사상이 기록되고 전해질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고 자신이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인류의 미제예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 의해서 남겨진 저서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삶과 사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는지 한번 접어 들어가 보면요. 절대적 기준은 있다. 항상 이 절대주의라는 말을 소크라테스에게서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페르시아 전쟁 얘기 계속했죠.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소크라테스는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델로스 동맹 들어봤어요? 오, 진짜요? 저는 고등학교 지리 시간, 역사 시간에 공부 안 했던 거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 외우고 있어요. 네, 델로스 동맹이 맺었었고 그 뒤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그 전쟁이 일어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략하는데요. 그 전쟁에 소크라테스가 3번이나 참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자 그러면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용맹한 군사였다고 하는데요. 네, 체력도 엄청났대요. 예, 그 소크라테스가 3번이나 참전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페리클레스 왕이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 전쟁에서 꼭 이길 작전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짰냐면, 아테네는 어떤 병력이 강하다 그랬죠? 수군. 수군의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스파르타 군인이 공격해 오는 동안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테네 수군이 스파르타를 역공할 플랜을 짠 거죠. 그래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아 놨는데요. 그 성문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요. 각혈을 하고 구토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앓고 나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전염병이 3년을 돌았대요. 굳게 닫아놓은 성문 안에서 전염병이 돌았다. 게다가 항구가 있는 도시. 그럼 딱 어떨지 감이 오죠?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대요. 이때 페리클레스 왕도 죽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통 중에 태어나서 다소 사회적으로 혼란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는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꼽히게 되죠. 그러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지면서 아테네의 민심은 흉흉해져요. 아까 제가 신화적 세계관이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병조차도 신이 준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이 준 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신에 대한 그 존경심? 이게 강해져서요. 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많이 재판을 회부해서 처형하는 일도 많이 생겼대요. 즉 정리를 해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그가 쇠하게 될 때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아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 한번 나왔었죠. 그 소크라테스에게서 아끼는 제자이자 동료라고 하는데요. 카이로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탁을 받으러 갔대요. 델포이 신전에. 그런데 이 델포이 신전이 지금도 그 아테네 시내에서 170km 정도, 즉 3시간 정도는 버스를 타고 가야만 있는 곳이래요. 그 고대에 3시간을 가야, 지금으로 치면 3시간이지만 당시 걸어서 엄청난 거리였겠죠. 거기까지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신탁을 받으러 갔다는 건 아마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 그걸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싶어요.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영화 300에서 신탁을 받는 여제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때요? 저는 좀 감흥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이 신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 신비로운 과정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는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롭게 신탁을 받는데, 그 신탁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라고 하는 대답을 딱 받게 되고, 그래서 그의 친구는 단걸음에 달려와서 소크라테스한테, 야,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당신이래.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 신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진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맞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해보고,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면 내가 진짜 가장 현명한 사람 맞겠지,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해보고 고민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뭐 직접 처음 했다라기보다는 델포이 신전에 써 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전에 써 있는 그 말이 자신의 철학적인 모토가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은 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야, 이렇게 말하면 느낌 안 좋죠? 네, 살짝 너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말로 느껴지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거. 알고 있지 못한 게 많다는 것만은 난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거야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즉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나는 현명하지 못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그걸 직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새로운 걸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그게 바로 철학이겠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무지의 자각. 오케이? 네. 자, 그럼 소크라테스 하면요, 또 생각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아테네 학당 얘기했었잖아요. 이 아테네 학당 속에 소크라테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 있을까요? 네. 자, 가운데가 아니고요. 저기 끝부분에 보면요. 맞아요. 여기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약간 이 얼굴 옆라인, 이게 아까 봤었던 그 소크라테스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소크라테스 그림 무수히 찾아봐도 거의 요 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뭔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또 교과서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문답법 기억나시나요? 네.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테네의 등애로 자처했다 그러죠. 등애가 홀스플라이 이래가지고요, 좀 낯설죠. 그 포유류의 살갗에 달라붙어가지고요, 피를 쭉 빨아먹는 흡혈곤충이래요. 네. 그래서 그 등애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당시에 소피스트들을 생각해 보면요, 민주적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아테네 시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수업료를 지불하고 말을 잘하는 방법, 연설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방법,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이것들을 막 섭렵해요. 난 많이 한다. 난 말 잘해. 나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의 지표를 삼아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등애로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 살찐 소, 아니면 살찐 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주는 먹이 음냐음냐 먹고선 기분 좋다, 배부르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귀 살짝살짝 흔들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소의 살갗에 찰싹 달라붙어서,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주인이 주는 거지. 네가 진짜 행복한 거 같아? 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맞아? 네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는 등애를 자처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시민들에게라면, 시민들 누구에게든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냐, 야 정신 차려, 너 수시 원서 썼지, 너 엄마가 쓰는 대로 썼지, 그럼 너 나중에 대학 가서 엄마 탓할 거지, 정신 차려, 네가 생각해봐야지. 야 너 아무 생각 없이 이과 갔지, 그러고 나서 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면서 너 문과로 간다, 정신 차려. 네가 좋아하는 거, 너의 가치관, 너의 기준, 너의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야지. 그거 생각 안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찰싹 달라붙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살찐 그 소에게 조그만 파리 한 마리가 그 흡혈 곤충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쪽 빨아볼 때는 얼마나 성가시고 뜨거!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치만 그걸 자처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무지를 자각하게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게끔 너희들이 성가시게 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 일을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렵게 찾아낸 그런 삶의 기준들, 행복의 기준들, 덕스러움의 기준들, 그게 뭔지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엄마 지금 여기 딱딱한 말 나와가지고 조금 그렇죠. 예. 아랫대라고 하면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공자 맹자 할 때는 덕스럽다 그럴 때 막 인의 예지 막 외웠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아레떼라고 하면은 덕스럽다라고 할 때는 탁월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여러분들 탁월한가요? 그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탁월함을 지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게 아는 게 선생님이 머릿속에 넣어준 거, 엄마가 넣어준 거, 이 사회에서 넣어준 거 말고 너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찾아낸 거. 여러분들 친구랑 집에 가다가 친구가 먼저 내려요. 뭐 전철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시다. 친구가 먼저 내려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혼자 뭐 해요? 쓱 핸드폰 꺼내서 찾아보죠.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자죠. 근데 그 시간에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말이 좀 딱딱한가요? 성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땠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 고민의 시간이 없으면 그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걸 기꺼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옳은 거다라고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걸 실천하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대요. 제가 그 교사 시절, 꼬꼬마 교사 시절에 학생들한테 이걸 정말 사사사사사 잘 가르쳤지만 마음에는 잘 안 와닿았어요. 지행합일, 지덕보합일, 이게 뭔 말일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해요. 왜 실천하지 못하냐?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사회인이 됐을 때, 그래서 그때 그래서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피타고라스 내가 수학을 좀만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좀 세속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진정으로 옳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걸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은 사실 얻기가 어려워요. 왜? 혼자 성찰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깨닫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실천으로 옮기기도 어려워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레떼, 탁월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졸고 있는 소나 말이 아니고 사회에서 주입해주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살면서 나 이 정도면 성공했어. 뭐 이 정도 아파트 평수에 이 정도 차에 뭐 이 정도 학벌이면 나 성공했어. 이런 만족하고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행복 맞냐? 아닐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걸 소크라테스는 등에처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은 어때요? 당연히 죽죠. 죽지만 사형을 당해서 죽죠. 당시에 아테네가 흉흉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흉흉해졌고 더군다나 심각한 전염병, 거의 지금 현대로 치면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었대요.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신에 대한 더 각별한 마음이 생긴 이들은 신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는데 소크라테스를 젊은이를 선동한 죄 그리고 신을 모독한 죄로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 보세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어요.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몇 번을 죽인다고 해도 저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배심원들이
아 이거 뭐야, 변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어머 저 사람 얘기 듣고 보니까 오히려 기분 나빠. 내가 무시하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거죠. 처음에는 280여 명의 사람들만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360명까지 500명 중에 360명이 사형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받아먹고 소크라테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요, 다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에서 역사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여러 버전으로 그렸는데요. 저는요 이 그림이 가장 와닿던데요. 딱 멋지지 않아요? 네. 이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누구일까요? 네, 가운데에서 손가락을 높이 쳐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벽 잡고 있죠. 그리고 야, 도망가. 내가 탈출구를 마련해놨어. 도망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역을 전해주면서도 괴로워서 이러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완전 절망하고 있어요. 사실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못 하겠네요. 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장 의연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뿐이에요. 사역을 받으면서 이 다비드의 그림인데요. 다비드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는 뭔가 자신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 손가락 하나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차라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지만 내가 이 정의를 버리는 거? 이건 너무 어렵다. 난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걸 아무도 말릴 수 없다. 그 요 한 포즈에 담아낸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최후를 맞이해요. 예, 이런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맞이하면서 했다는 말이 뭐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아마 이 말이 아주 틀리진 않을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직접 자신의 저서를 남긴 적 없다고 했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남겨졌는데, 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말이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이 아니며 오히려 로마 시대의 법조인이 했었던 말인데, 그것을 철학과 교수와 법학과 교수가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부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다시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스스로 등에 흡혈곤충 그걸 자처하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었던 거, 그게 뭘까?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면서 꼭 마음에 하나 심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기준에 두고 살까? 뭐가 옳은 걸까? 어떤 게 행복한 걸까? 부모님의 조언을 들을 수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그리고 선생님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그 나침반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서 조금은 괴롭지만 나 스스로 나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눈을 돌려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직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안 나와요. 하지만 조금씩 알겠어요. 혼자 고민해서 혼자 찾아낸 그 답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한 그 답과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그렇게 살아라고 했었던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조금은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꼭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멋진 연예인들, 성공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항상 눈이 가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들에게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눈은 내 내면으로 향해져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알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게 되면 지행합일, 실천으로 옮겨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삶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기꺼이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구차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삶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멋지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얘기하고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맞이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라파엘로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었고, 라파엘로가 이 그림 속에 자신과 자신의 친구, 그리고 또 한 명,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상가를 그려 넣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교황이 라파엘로에게 이 그림을 의뢰하고 나서요, 종종 검사를 했겠죠. 아,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나의 코드에 맞게 잘 그려지고 있는지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라파엘로가 중간에 한 사상가를 가운데에다가 그려 넣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사상가는 여자예요. 어머, 여자라서 좋아했나 봐.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이 사상가는 지금 얘기했었던 소크라테스하고는 시대는 좀 다르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강의하는 명강사, 명교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면서 지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강의했었던 삶을 살았었던 여성인데요. 라파엘로가 이 철학자들, 50여 명 넘는 철학자들 공부하면서 그 사상가, 그 여성 사상가의 삶에 매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다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얘기를 하죠. 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근데 교황이 노노, 안 돼. 자, 그 여성을 사실 삶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교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은 해가 415년도인데요. 이교도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차에서 끌어내서 옷을 발가벗기고 몸을 잔인하게 훼손시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415년이고 그 사상가는 그래서 죽어요. 서서히 중세시대의 막이 열리는 게 바로 이 여인의 죽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교도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교황은 그 사람은 절대 가운데 그려서는 안 돼. 아예 그리지 마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라파엘로가 아니요, 나는 꼭 그리고 싶어요. 꼭 그려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안 그릴 거예요 라고 때를 써서 교황이 좋아, 내 최대 관용이다 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구석에 그릴 것.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상관없을 만큼 그냥 무심히 그릴 것, 너무 예쁘게 그리지 말 것, 이게 조건이었대요. 찾아보세요. 무심히 사람들의 시선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이쁘지도 않아. 구석에 있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이쪽에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바로 히파티아라고 하는 사상가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를 했었던 명강사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저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문학의 열풍이 돌면서요, 이 히파티아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당시의 남성들한테는 이 히파티아를 알지 않으면 신사도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유명해졌고, 상류층의 여성들한테는 학문과 결혼한 여자잖아요. 학문과 결혼한 이 지조 있는 여성에 대해서 순결의 상징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그림 안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무리를 지어서 서로 얘기하고 있거나 뭐고 쓰고 있거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히파티아는요,
유일하게 시선이 관객한테 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라파엘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 포즈와 눈빛이 막 소크라테스처럼 야 있잖아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느낌 아니죠. 극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자신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중세 시대의 서막이라고까지 평가되는 415년 히파티아가 죽으면서 종교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겠죠. 그래도 자신들의 일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봐요.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동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나 내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눈을 갖고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똑똑하거나 진짜 현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했던 히파티아를 라파엘로가 꼭 그려 넣으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지긋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포즈 속에, 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잘못된 가치관에 매몰되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 실려가고 있진 않은지. 그게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고 이 시대를 망칠 수도 있어. 뭐가 진짜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히파티아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소크라테스, 히파티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직시하는 그 용기 있는 눈, 그 눈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무지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자신의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이제 나의 내면과 한번 만나봅시다. 좋죠? 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헤어지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게 될 텐데, 그리고 거기에서 멋지게 이 청춘, 자신의 눈을 갖고 살아보기로 다짐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멋진 청춘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우리 멋진 청춘을 위해서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